어머니, 딸기 주스 색이 참 곱죠? 이거 제가 직접 간 거예요. 시원하게 드시고 이제 푹 쉬세요, 영원히요. 며느리가 건넨 유리잔에선 머리가 찡하도록 달콤한 딸기 향이 났지만 제 손끝에 닿은 건 차가운 유리잔보다 더 끔찍한 며느리의 살이었습니다. 나를 죽여서라도 500억 재산을 차지하겠다는 그 섬뜩한 눈빛.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넨 그 붉은 주스가 돌고 돌아 결국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사약이 되어 돌아올 줄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가 된 강민숙입니다. 남들처럼 자식 키우는 보람 하나로 험한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비록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어도 자식 농사 하나만큼은 잘 지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던진 죽으라는 무언의 압박에 제 소박했던 믿음은 철저히 부서졌습니다. 그날 벼랑 끝에서 살아남은 힘없는 늙은이가 어떻게 그들의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는지 그 눈물의 기록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오늘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할게요. 진실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공기 냄새를 기억합니다. 달달한 딸기향과 며느리의 짙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제 코끝을 찌르던 그 역겨운 순간을요. 제가 아들 박재우와 며느리 김미영이 사는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주방 그 차가운 대리석 식탁에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화려했지만 제 등 뒤로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김미영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아끼던 수입산 크리스털 유리잔을 제 쪽으로 슥 밀었습니다. 붉고 진한 딸기 주스가 잔 안에서 찰랑거렸죠. 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마치 식은 땀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제가 그 잔을 집어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입술과 유리잔 사이를 오가며 초조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주스 드세요. 제가 아침부터 어머니 드리려고 직접 갈았어요. 싱싱한 유기농 딸기에 꿀도 넣어서 아주 달콤할 거예요. 이거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시면 모든 걱정이 싹 사라질 거예요. 미영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검고 끈적한 사리가 도사리고 있었죠.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 그 말은 제게 너무나 섬뜩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평소 제게 물 한 잔도 떠주기 싫어하던 아이가 직접 주스를 갈았다니요. 아까 미영이가 주방에 있을 때 사부작거렸던 비닐 소리가 떠올랐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건 그냥 딸기 주스가 아니구나.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스를 거부한다면 이들은 더 끔찍한 방법으로 저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패륜적인 짓을 벌이는 자식들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낡은 카디건 소매로 감추며 귀가 잘 안 들리는 척 연기를 시작했죠. 아이고, 미영아. 뭐라고? 귀가 윙윙거려서 잘 안 들린다. 다시 말해봐. 저는 일부러 미간을 찌푸리며 둔한 노인 흉내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주스 잔을 손에 든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영의 눈이 제 손에 들린 유리잔을 따라 집요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여기서 드세요. 흘리시면 어떡하려고요? 아냐. 우리 손녀 예은이 방 좀 둘러보고 올란다. 예은이가 보고 싶어서. 저는 며느리의 만류를 뿌리치고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주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등 뒤로 미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휴대전화를 집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복도로 사라진 그 짧은 순간 며느리 김미영은 식탁에 기대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남편인 제 아들 박재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드디어 처리했어. 오늘 밤이면 어머니 심장마비로 위장해서 장례 치를 수 있을 거야. 상가 건물 서류나 잘 준비해놔. 마누라 하나 잘 뒀지? 그녀는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며 제가 주스를 마시고 쓰러질 순간만을 상상하며 희해낙낙하고 있었습니다. 딱 5분 뒤 저는 손녀 예은이의 방문을 살짝 열었다 닫은 뒤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미영은 제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주스는요? 다 드셨어요? 어때요? 딸기 주스 달콤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한껏 고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잡고 힘겹게 서 있는 척하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지만 가장 단호한 거짓말을 던졌습니다. 미영아, 주스 말이지? 그거 예은이가 목마르다고 해서 줬는데 방금 예은이가 다 마셨어. 왜 그러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그 순간 주방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미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붉은 기운이라곤 하나도 남지 않은 창백한 얼굴.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바닥으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예은이가 그걸 마셨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습니다. 자신이 탄 독을 친딸이 마셨다는 사실. 그 공포는 며느리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괴성을 지르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복도로 달려나갔습니다. 예은아, 안 돼. 뱉어. 당장 뱉어. 복도를 울리는 며느리의 처절한 절규를 들으며 저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까 복도 구석에서 몰래 작은 약병에 옮겨 담은 주스 샘플이 차가운 감촉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스잔을 예은이 방이 아닌 거실 화분 뒤에 숨겨두고 내용물만 챙겼던 것입니다. 미영이가 손녀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흔들어 깨우며 울부짖는 동안 저는 도망치듯 그 지옥 같은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지만 제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제 낡은 단독주택의 안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오래된 이불들 사이에 숨겨두었던 낡은 도자기 하나를 꺼냈죠. 겉보기엔 그저 고물상에서나 볼 법한 투박한 도자기였지만 그 안에는 제 진짜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도자기 뚜껑을 열고 아까 챙겨온 독이 든 주스 샘플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강남 빌딩 매입 계약서, 종로 상가 등기권리증, 주식회사 맞들임 지분 증명서, 총 자산 500억 원. 이것이 바로 저 강민숙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저는 4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악착같이 돈을 모아 부동산과 주식으로 거대한 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유언,
자식놈들이 돈이 아닌 어미를 보게 하라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저는 지금까지 낡은 옷을 입고 가난한 척 연기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재우야, 미영아, 너희들은 내 껍데기만 보고 나를 버리려 했지. 하지만 너희가 탐내던 그 100억 상가, 그건 너희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이놈들아. 저는 서류를 움켜쥐며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독? 감히 독이라뇨. 어미에게 독을 먹이려 한 패륜. 그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이기를 포기하고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시각 며느리 미영은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손녀 예은이는 다행히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자고 있었지만 미영은 아이가 깰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제가 독주스 사건을 눈치챘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손톱을 잘근잘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남편 재우가 퇴근에 들어오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미영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어떡해? 실패했어. 어머니가 안 드셨어. 혹시 아신 거 아닐까? 신고하면 어떡해? 그러자 아들 재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씨, 노인네가 운도 좋네. 걱정 마. 치매기 있으시잖아. 그냥 실수로 흘리셨겠지. 내일 당장 가서 분위기 좀 봐. 그리고 그 상가 지분 서류 말이야. 그거부터 챙겨. 어머니 정신 오락가락할 때 도장 받아야 된다고. 아들은 제 목숨보다 상가 서류를 챙기지 못한 것을 더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천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일처럼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멈추는 법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전의 준비를 마치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미영은 퀭한 눈으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제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많이 놀라셨죠? 예은이가 괜찮더라고요. 별일 아니었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저는 꾹 참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아유, 미영아. 이것 좀 봐라. 장롱 정리하다가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뭐니? 종로 상가 뭐라 적혀 있는데. 저는 일부러 손을 떨며 100억대 상가 지분 양도 서류의 사본을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마치 그것이 휴지 조각인 양 무심하게요. 그 순간 미영의 눈동자가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서류에 꽂히는 순간 전날의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금 끔찍한 탐욕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녀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주 중요한 서류예요. 제가 보관해 드릴까요? 어머니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미영이 다급하게 손을 뻗어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으며 그 미끼를 덥석 무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물어라. 그 탐욕이 너를 낚싯바늘처럼 꿰뚫을 때까지. 그리고 탐욕의 축배.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제게 1년보다 더 길고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김미영은 저를 감시하기 위해 간병인 최 씨를 제 집에 상주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최 씨는 겉으로는 어르신, 식사하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며 살갑게 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주인을 기다리는 사냥개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씨가 장을 보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저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부여잡고
침대 밑에 떨어진 동전을 주우려다 침대 프레임 안쪽에 붙어 있는 낯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한 검은색 플라스틱 덩어리, 자세히 보니 작은 빨간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까지 내 집, 내 침실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혹시라도 딴 마음을 품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이 끔찍한 물건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 녹음기를 떼어내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내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녹음기를 꼭 쥐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래, 듣고 싶다면 들려주마. 네가 원하는 그 노망난 노인의 헛소리를 실컷 듣게 해주마. 그때부터 저는 완벽한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혼자 있을 때도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거기 있어? 왜 대답이 없어? 나 배고파. 밥 좀 줘. 그리고 최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바지에 오줌을 지린 척하며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최 씨는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리더니 곧바로 베란다로 나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그녀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네, 사모님. 맞아요. 오늘 상태가 더 심각해요. 방금은 바지에 실수를 하셨다니까요. 네. 아, 네. 서류요? 계속 종로 상가 어쩌고 중얼거리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화기 너머 며느리 김미영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청담동의 고급 카페에 앉아 손톱 손질을 받으며 스피커폰으로 최 씨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모님. 계속 잘 지켜봐 주세요. 어머니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가 기회니까. 그 서류 어디에 두는지만 확실히 알아내요. 미영은 전화를 끊으며 옆에 앉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휴, 시어머니 치매에 뒷바라지하느라 내가 다 늙어. 그래도 어쩌겠어. 자식된 도리인데. 그녀의 뻔뻔한 연기에 친구들은 미영이 너 진짜 효부다라며 치켜세웠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제 금고를 열 열쇠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며느리가 움직였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화장이 칠해져 있었고 입꼬리는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미영은 제 앞에 앉아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유언장 있잖아요. 어머니 정신 맑으실 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변호사님이랑 상의해서 가져왔어요. 그녀가 내민 것은 전재산 포괄증여 계약서와 유언장이었습니다.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부동산과 예금을 아들 박재우와 며느리 김미영에게 즉시 증여하고 이후 저의 거취는 그들의 결정에 따른다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글을 못 읽는 척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글씨가 코딱지만 해서 잘 안 보여. 아유, 어머니. 그냥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사실 수 있다니까요. 저랑 그이랑 다 약속했어요. 미영은 제 손에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을 쥐어주며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눈동자는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도장을 찍으려다 일부러 손을 미끄러뜨려 도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어머니, 정말. 미영이 짜증 섞인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굴러간 도장을 주우러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짧은 찰나였습니다. 저는 미리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폴더폰을 꺼내 펼쳐진 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번개 같은 속도로 찍었습니다. 찰칵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스피커를 손가락으로 꽉 누른 채였죠. 그리고 잽싸게 폰을 다시 숨겼습니다. 미영이 도장을 주워 다시 일어났을 때 저는 이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 어머니. 다시 여기요. 꾹 누르세요. 저는 결국 그녀가 원하는 대로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찍히는 순간 미영의 입에서 참았던 숨이 후우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한숨이자 승리의 환호성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이제 다 됐어요. 어머니는 이제 푹 쉬시기만 하면 돼요. 그녀는 서류를 낚아채듯 챙겨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마치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운 사람처럼요. 그날 밤 아들 부부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축배가 올랐습니다. 아들 재우와 며느리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자기는 진짜 대단해. 그 깐깐한 노인네한테서 도장을 받아내다니. 재우가 며느리의 허리를 감싸며 킬킬거렸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이제 그 종로 상가만 팔면 우리도 강남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미영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 시설은 좀 낡았어도 외진 곳이라 조용하대. 어차피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는데 비싼 데 갈 필요 없잖아. 그 돈 아껴서 예은이 유학 보내야지.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어머니도 거기 가면 친구들도 있고 더 좋으실 거야. 아들은 자기 합리화에 빠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싸구려 요양원에 유배 보내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마치 효도인 양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그 웃음 뒤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죠. 며칠 뒤 며느리가 다시 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이에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여기 가시면 선생님들이 24시간 돌봐드려요. 얘기 상대도 있고요. 그녀가 보여준 팸플릿 속 요양원은 사진만 봐도 곰팡 내 풀풀 나는 낡은 수용소 같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고립된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곳. 그때 미영의 시선이 거실 구석 장식장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평생을 아껴온 그리고 지금은 제 모든 복수의 증거가 담긴 낡은 도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휴, 어머니, 저거 아직도 안 버리셨어요? 저 촌스러운 항아리 말이에요. 냄새나게 생겼는데 제가 나갈 때 버려드릴게요. 미영이 구두발로 도자기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제 심장이 땅에 떨어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저 도자기 안에는 독주스 샘플과 방금 찍은 계약서 사진이 담긴 메모리칩, 그리고 제 진짜 재산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게 며느리 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어내야 했습니다. 당황하면 들킵니다. 저는 멍한 눈으로 도자기를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거 네 시아버지가 좋아하던 거라. 그냥 둬라. 나 죽으면 그때 깨버리든가. 어휴, 진짜 궁상맞게 시리. 알겠어요. 나중에 이삿짐 센터 부를 때 싹 다 갖다 버려야지. 미영은 코를 찡긋하며 도자기에서 관심을 껐습니다.
그녀의 눈에 그 도자기는 그저 쓰레기로 보였을 뿐이니까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미영이 돌아간 직후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도자기를 두는 건 위험했습니다. 저는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도자기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나가 옆집에 사는 오랜 이웃 박씨 할머니 댁 창고로 향했습니다. 박씨는 저와 30년 지기로 제 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유일한 말벗이었습니다. 박씨, 이거 좀 맡아줘. 이거 내 목숨줄이야. 내가 찾으러 올 때까지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안 되네. 제 간곡한 부탁에 박씨는 묻고 싶은 게 많은 눈치였지만 이내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도자기를 쌀독 깊숙이 숨겨주었습니다. 다시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아들 부부의 낄낄거리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제가 찍어준 도장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줄 마법의 열쇠라고 믿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찍은 도장은 인감 도장이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막도장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원본 서류는 이미 제가 복사해 두었고 그들의 사기 행각은 제 폴더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요. 웃어라. 마음껏 웃어더라. 저는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는 날이 머지 않았으니 우르릉 쾅 창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있었습니다. 곧 폭풍우가 몰아칠 것입니다. 제 인생의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폭풍우가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제 집 앞마당에 굉음을 내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며느리 김미영과 아들 박재우 그리고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남자는 덩치가 산만하고 목에는 누런 금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으며 씹고 있던 껌을 마당 화단에 아무렇게나 퇴뱉어 버렸습니다. 그가 바로 며느리가 끌어들인 사채업자 강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인사하세요. 제 사업 도와주실 파트너분이세요. 아들 재우가 쭈뼛거리며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강만식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죽 소파가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습니다. 집 안가득 싸구려 스킨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이고, 이분이 그 회장님 모친이십니까? 연세에 비해 아주 정정하시네. 강만식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제게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그 눈빛은 노인을 공경하는 눈빛이 아니라 도축장에 끌려온 소를 감정하는 백정의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재빨리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재우 사업 자금 융통하는 거요. 이분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여기 보증 서류에 서명만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그들이 내민 서류는 부동산 담보대출 약정서와 차용증이었습니다. 금액란에는 일금 30억 원 30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집과 며느리가 확보했다고 믿는 사실은 가짜인 상가 서류를 담보로 사채 30억을 끌어다 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서류를 집어드는 척했습니다. 이게 3,000원이냐? 3만 원이냐? 눈이 침침해서 원. 아유 할머니, 그냥 여기 이름 쓰라고요. 이름, 강, 민, 수. 세 글자도 못 써요? 강만식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치며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딸그락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에구머니나. 저는 놀란 척 가슴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났지만
제 손은 조용히 카디건 깃 속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의 작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사장, 이거 노인네가 상태가 영 아닌데?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아니지? 확실하게 해. 강만식이 며느리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신경질적인 손짓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저희가 법적 대리인 지정 다 해놨어요. 어머니는 그냥 형식상 계시는 거고 다 저희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렇죠, 여보. 그래. 맞아요. 어머니는 이제 판단력이 없으셔서 아들놈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사채를 쓰고 저를 심신미약자로 몰아세우는 이 폐륜의 현장이 고스란히 기계 속에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만식이 화장실을 가겠다며 거실을 나섰고 아들 재우가 그를 안내하러 따라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며느리 단둘만 남았습니다. 미영은 제가 서명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자 짜증이 솟구쳤는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 원장님. 저예요. 네, 지금 서류 작업 중인데 노인네가 말을 안 들어서요. 네. 아, 병원 차요? 지금 바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미영이 통화에 정신이 팔린 사이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명품 핸드백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핸드백 안쪽 주머니에 꼬깃꼬깃 접힌 메모지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식탁 쪽으로 비틀비틀 다가갔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보며 통화하느라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잽싸게 핸드백 속에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강만식의 명함 뒤에 적힌 이면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수수료 10%, 선이자 5억 공제, 미상환시 종로 상가 소유권 즉시 이전. 살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급한 마음에 사기꾼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 저는 소매 속에서 폴더폰을 꺼내 그 메모지를 찍었습니다. 찰칵 소리가 나지 않게 스피커를 손가락으로 막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다시 핸드백에 쑤셔넣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흐리멍텅한 노인의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미영이 저를 돌아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서명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보다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병원에 좀 가셔야겠어요. 제가 아주 좋은 곳을 예약해뒀거든요. 병원? 나 안 아프다. 밥만 잘 먹으면 된다. 제가 거부하자 미영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지금 많이 아프세요.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이상한 소리도 하시고 전문가한테 가셔야 해요. 그녀의 소나기 힘은 억세고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강제 집행이었죠.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강만식과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분위기 왜 이래? 할머니 어디가? 사장님, 일단 어머니부터 병원으로 모셔야겠어요. 서류는 저희가 위임장 써서 처리할게요. 미영의 말에 강만식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아, 고려장. 아니, 요양 보내시게? 효자 나셨네. 그래, 걸리적거리는 건 치워야 일이 빠르지. 그들은 저를 짐짝 취급하며 현관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끌려가면 꼼짝없이 당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이 상황을 목격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현관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 저는 며느리의 팔을 뿌리치며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했습니다.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현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무릎과 팔꿈치에 진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찍힌 무릎이 아파 머리가 찌릿할 정도였죠. 아이고, 나 죽는다. 며느리가 시어미 잡네. 사람 살려. 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좀 하세요. 당황한 미영이 제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아들 재우는 어쩔 줄 몰라 펄쩍펄쩍 뛰었고 강만식은 아씨, 시끄럽게 진짜 하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하지만 제 고함 덕분에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박씨 할머니가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강여사, 무슨 일이야? 안에 있어? 미영은 사색이 되어 인터폰을 끄고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기야, 빨리 차 불러. 구급차 왔어? 마침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19 구급차가 아니었습니다. 사설 구급차 특유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미영이 미리 불러둔 병원차가 도착한 것입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강만식과 다를 바 없는 깡패들이었습니다. 강민숙 환자분이시죠? 보호자분 동의하에 이송합니다. 그들은 저항하는 저를 능숙하게 제 앞에 이동식 침대에 묶었습니다. 이건 알아. 내 집이다. 내가 왜 가냐. 제가 발버둥 쳤지만 결박끈은 차갑고 단단하게 제 손발을 조여왔습니다. 어머니, 가서 좀 쉬세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푹 쉬세요. 미영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소름 끼치는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실려 구급차 안으로 떠밀리듯 밀어 넣어졌습니다. 닫히는 차 문 사이로 며느리와 아들이 강만식과 악수를 하며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알터니가 빠졌다는 시원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구급차는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창문은 짙게 선팅되어 밖이 보이지 않았고 차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역겨운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요? 요양원이요? 남자는 껌을 짝짝 씹으며 휴대전화 게임에 열중한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은 무슨, 할머니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며? 정신병원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친구들 많아. 조용히 계세요. 정신병원,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치매 환자로 위장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가둘 작정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옥. 그곳에서 저를 서서히 말려 죽일 생각이었던 겁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됐다. 네가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할 때 나는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가 되어주마. 제 주머니 속에는 아직 그들이 뺏지 못한 폴더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들의 파멸을 불러올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제 집 거실에서는 축배가 터졌습니다. 며느리 김미영은 냉장고에서 제가 아끼던 매실청을 꺼내 바닥에 쏟아버리고 그 자리에 와인병을 채워 넣으며 깔깔거렸습니다. 아우, 속 시원해. 진작 보낼 걸 그랬어. 자기 봤지? 어머니 눈빛 완전히 막가셨어. 아들 재우는 강만식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건물 확실한 물건입니다. 아, 그럼요. 박 사장님만 믿죠. 돈은 내일 아침 바로 입금될 겁니다. 강만식은 만족스러운 듯
30억짜리 가짜 차용증을 챙겨 품에 넣었습니다. 자, 건배합시다. 박 사장님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하여. 위하여. 쨍그랑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붉은 와인을 목구멍으로 넘기며 자신들의 미래가 장밋빛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영원히 편안하게 사세요. 면회는 제가 바빠서 못 갈 것 같네요. 그녀의 입가에 맺힌 와인 자국이 마치 핏자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결박된 제 손가락이 폴더폰의 전송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박 씨의 집 쌀독 깊은 곳, 오래된 도자기 안에서 그들의 목을 죄일 진짜 서류들이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지만 제 복수의 카운트다운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정신병원의 밤은 낮보다 길고 끔찍했습니다. 제가 갇힌 404호 병실은 창문 하나 없는 독방이었습니다. 사방이 하얀 스펀지로 덮인 벽에서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이 방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의 절망적인 오줌 지린내가 섞여났습니다. 밤마다 복도 끝에서는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고 철문 밖을 지키는 보호사들의 발자국 소리는 군화 소리처럼 무겁게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침대에 팔다리가 묶인 채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깜빡거리는 불빛이 마치 제 남은 수명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미영아, 재우야, 너희가 나를 여기에 가뒀구나. 짐승도 제 어미를 이렇게 버리지는 않는다.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밥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알약들을 억지로 먹였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머리가 몽롱해지고 혀가 굳어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진짜 치매 환자로 미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들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한 명품관 VIP룸. 며느리 김미영은 푹신한 벨벳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방금 결제한 악어 가죽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격표에는 3,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지만 미영은 가격표를 보지도 않고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사모님, 이 색깔 너무 잘 받으시네요. 역시 사모님은 안목이 다르십니다. 백화점 직원이 아부를 떨자 미영은 거만하게 다리를 꼬며 웃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어머니 병원비 생각하면 좀 아껴야 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 지르게 되네요. 노인네가 워낙 속을 썩였어야죠. 그녀는 제 목숨값을 팔아넘긴 돈으로 산 가방을 쓰다듬으며 마치 효부라도 된 양 뻔뻔하게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매장 조명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제 손목을 조이고 있는 결박근의 차가움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빛이었습니다. 병원에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회는 아주 우연히 그리고 찰나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새벽 3시 당직 보호사가 졸음을 참지 못하고 꾸벅꾸벅 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배가 아픈 척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배 아파. 화장실 좀. 보호사가 짜증 섞인 얼굴로 들어와 제 한쪽 팔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아, 진짜. 할머니, 조용히 좀 해요. 빨리 싸고 와요. 그는 저를 화장실로 밀어넣고 문 밖에서 하품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환자복 바지 춤을 더듬었습니다. 병원에 끌려올 때
구급차 안에서 필사적으로 양말 속에 숨겼다가 화장실에 올 때마다 조금씩 옮겨둔 폴더폰이 허리춤 안쪽에 닿았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제 손가락은 굳어서 말을 듣지 않았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오복희, 제 30년 지기이자 제가 평생을 바쳐 세운 비밀재단의 실무자, 그리고 지금 이 지옥에서 저를 꺼내줄 유일한 사람. 신호가 가는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불가능했습니다. 목소리가 나가면 밖에 보호사가 알아챌 테니까요. 저는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간신히 두 단어를 찍었습니다. 도자기, 긴급.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장실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안 나와? 자. 저는 급히 휴대전화를 변기 물통 속에 빠뜨리고 물을 내렸습니다. 싸, 물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제 마지막 희망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보호사가 저를 거칠게 잡아 끌어 다시 침대에 묶었습니다. 노인네가 가지가지하네, 진짜. 그는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 메시지가 닿았기를. 복희가 그 도자기의 의미를 알아채기를. 그 시각 아들 박재우는 룸살롱에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야, 재우야. 너 이번에 상가 건물 담보로 대출 크게 당겼다며? 사업 잘 되나 봐? 친구의 질문에 재우는 양주를 원샷하며 으스댔습니다. 어머,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셔서 나한테 다 맡기셨어. 증여세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하긴 했는데 뭐 법적으로 다 깔끔하게 정리했지. 와, 부럽다 야. 너 이제 건물주 되는 거냐? 건물주는 무슨. 그냥 관리인이지. 재우는 겸손한 척했지만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30억 사채를 쓴 사실은 쏙 빼놓고 마치 정상적으로 건물을 물려받은 것처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야, 마셔. 오늘은 내가 쏜다. 재우가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술병들이 테이블에 깔렸습니다. 그 술값 전부 제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사고 아들이 술을 마시는 그 순간 저는 차가운 병실에서 오줌 지린내를 맡으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고함과 함께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404호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기 보호자 출입 금지야. 비키세요. 우린 법적 권한을 가지고 왔습니다. 철문이 쾅 열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님, 오복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구선우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복희야, 구 변호사. 병원 원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거 업무 방해입니다. 경찰 부르겠어요. 그러자 구선우 변호사가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원장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강민숙 씨에 대한 법원 임시보호명령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법 감금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도 접수됐습니다. 지금 당장 환자 인도하지 않으면 원장님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될 겁니다. 구 변호사의 서슬퍼런 일갈에 원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찔러준 돈 몇 푼에 불법을 저지른 대가가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보호사들이 쭈뼛거리며 제 손발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복희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닿자
그제야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복희의 눈물이 제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구 변호사의 차를 타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눈물겹도록 푸르렀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오래전 재단 명의로 마련해둔 친환경 농장과 한옥 별채가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존재조차 모르는 저만의 안식처였습니다. 한옥 마루에 앉아 복희가 내어주는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니 비로소 손떨림이 멈췄습니다. 맑은 공기와 흙냄새가 병원의 소독약 냄새를 씻어내 주었습니다. 구선우 변호사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물건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투박하고 볼품없는 그러나 제게는 보물단지인 낡은 도자기였습니다. 회장님, 옆집 박씨 할머니 댁에서 무사히 회수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어찌나 철통같이 지키고 계시던지 신원 확인하는 데만 1시간 걸렸습니다. 구 변호사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도자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며느리 몰래 찍은 계약서 사진이 담긴 메모리칩, 며느리의 자백이 담긴 녹음기,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독주스 샘플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 물음에 구 변호사가 표정을 굳히며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박재우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기자 박 대표님, 이번에 맞들임의 대주주로서 상가 번영의 회장직에 도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박재우, 네, 맞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차 지방에 내려가 계십니다.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제가 우리 상가를 서울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모레 열리는 총회에서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화면 속 아들은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고 효자 코스프레를 하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옆에선 며느리 미영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요. 어머니의 뜻?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어머니의 뜻이란 골방에 갇혀 죽어가는 것이었겠지요. 모레라고 했나? 상가 총회가? 네, 회장님. 그날 재우 씨가 정식으로 회장 취임을 선언하고 상가 재개발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미 상인들 절반은 넘어간 상태고요. 구 변호사의 보고에 오복희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나쁜 놈들. 언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저 증거 들이면 놈들 바로 구속이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경찰은 나중이다. 그것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을 때, 그때 끌어내려야 해. 그래야 뼈저리게 아프지. 저는 도자기 속에 독주스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을 받아 붉게 빛나는 액체가 마치 놈들의 탐욕처럼 검붉었습니다. 구 변호사. 네, 회장님. 준비해. 상가 번영의 총회. 내가 직접 간다. 내 발로 걸어 들어가서 저놈들이 씌워준 치매 노인 가면을 내 손으로 벗어 던질 거야.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공포는 분노로, 분노는 이제 차가운 사리로 바뀌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쯤 샴페인을 마시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겠지만 그 잔에 담긴 것이 축배가 아니라 독배였음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기다려라. 너희가 초대한 파티에 진짜 주인이 갈 테니까. 한옥 처마 밑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저는 그 바람을 깊이 들이마시며 다가올 디데이를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종로 상가 번영의 임시총회 및
회장 취임식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종로 한복판에 있는 H호텔 그랜드 볼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바닥에는 붉은 카펫이 깔린 호화로운 연회장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박재우 회장 취임 축하라고 적힌 거대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상가 번영의 회원들과 지역 유지들 그리고 아들이 돈을 주고 부른 기자들까지 수백 명의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단상 위 아들 박재우는 턱시도를 빼입고 주인공처럼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기름을 잔뜩 발라 넘기고 가슴에는 회장이라고 적힌 금빛 코사지를 달고 있었죠. 그의 옆에는 며느리 김미영이 수천만 원짜리 실크 드레스를 입고 제가 사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 채 우아한 척 미소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박 회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젊은 분이 추진력이 대단하십니다. 사모님,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역시 내조의 여왕이십니다. 사람들의 아부 섞인 칭찬에 두 사람의 입은 귀에 걸릴 듯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상가를 강남 부럽지 않은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은 덕분이죠. 재우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 상가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위하여. 수백 개의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맑고 경쾌한 소리는 며칠 전 제 손목을 죄던 쇠사슬 소리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저기 어딘가 시골 정신병동 독방에 갇혀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연회장 뒤편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양문이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그 문틈으로 쏟아지는 조명을 받으며 제가 걸어 들어갔어요. 저는 더 이상 낡은 카디건을 걸친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아껴두었던 40년 전 남편과 함께 마쳤던 짙은 비취색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제 양옆에는 든든한 호위무사처럼 구선우 변호사와 오복희 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는 건장한 경호원 4명이 저를 호위하며 따르고 있었죠. 또각또각 제 꽃신이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가 적막한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단상 위에 있는 아들 부부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엄마.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아들 재우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더니 들고 있던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저 노인네가 어떻게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던 진행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이크, 이리 주게. 사회자가 얼떨결에 마이크를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저를 배신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수백 명의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재우 신임 회장의 어머니 강민숙입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에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아까는 어머니가 요양차 지방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저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치매라더니 눈빛이 살아있잖아. 당황한 며느리 미영이 급히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아유, 또 헛것이 보이시나 보네. 여보, 빨리 어머니 모셔. 경호원들 뭐해요? 치매 환자 들어오게 두면 어떡해요? 그녀는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팔뚝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있는 힘껏 며느리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제 호통에 미영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치매? 헛거? 내 눈에는 내가 아직도 방구석 늙은이로 보이니? 네가 준 그 독이 든 딸기 주스를 받고도 내가 정신줄 놓았을 줄 알았더냐? 독이 든 딸기 주스?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미영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독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독을 줬다고? 단상 위에 있던 아들 재우가 허둥지둥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피해망상이 있으셔서. 경호원, 당장 어머니 모시고 나가. 아들이 손짓하자 호텔 보안 요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막아선 건 구선우 변호사였습니다. 구 변호사는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손끝 하나라도 대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맞드림 재단의 고문 변호사 구선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강민숙 여사님은 이 호텔이 서 있는 땅과 종로 상가 전체를 소유한 맞드림 재단의 설립자이자 실소유주이십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 재우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재단? 설립자? 어머니가? 구 변호사가 신호를 보내자 무대 뒤편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낡은 도자기 속에 숨겨두었던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출신의 사설 분석기관에서 발급한 성분 분석표였습니다. 검출 성분 메소밀 고독성 농약, 시료 딸기 주스 잔여물, 붉은색 글씨로 적힌 고독성 농약이라는 단어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게 뭡니까? 며느리 김미영 씨가 저에게 직접 갈아준 딸기 주스입니다. 제가 마시지 않고 몰래 챙겨둔 것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저걸 마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땅속에 있었겠지요. 제 설명에 객석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진짜 독을 탔어? 며느리가? 미친 거 아냐?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며느리에게 꽂혔습니다. 미영은 아니야. 저거 조작이야. 난 모르는 일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정신병원 구급차에 실려가던 날, 제 낡은 폴더폰으로 몰래 찍어둔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들 재우와 사채업자 강만식은 낄낄거리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강만식 어머니 정신병원 보내면 등기는 언제 넘길 거야? 박재우 입원 수속 끝나면 바로 넘겨야죠. 어차피 나오지도 못할 텐데. 빨리 처리하고 30억 땡겨주세요. 김미영 속 시원해. 진작 치울 걸 그랬어.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그 역겨운 목소리가 고스란히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효자 코스프레를 하던 아들의 얼굴은 이제 땀범벅이 되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상인들은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
내려와라. 사기꾼 놈들.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팔아넘겨. 내 놈들이 사람이냐? 물병 하나가 날아와 아들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퍽! 재우는 하고 비명을 지르며 꼴사납게 단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재우, 김미영. 똑바로 들어라.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150억 상가. 그건 내 재산의 10분의 1도 안 된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너희 같은 놈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재산을 일궈왔다. 하지만 너희는 그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 아니, 내 아들, 며느리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박재우에게 증여하기로 했던 모든 재산과 상가 운영권은 취소합니다. 이 모든 재산은 제가 설립한 맞드림 공익재단에 귀속되어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유일한 핏줄, 손녀 예은이에게는 성인이 된 후 독립할 수 있는 자금만 남길 것입니다. 저의 선언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의 환호성이었습니다. 오복희 관장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구 변호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단상 아래의 풍경은 지옥도였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건물. 엄마, 제발. 잘못했어. 아들 재우가 무릎으로 기어와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돈을 잃은 자의 더러운 눈물이었습니다. 이건 알아. 더럽다. 저는 차갑게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재우는 바닥에 나뒹굴며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늙은 여우가 죽어. 다 죽어버려. 하지만 그녀가 저에게 닿기도 전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연회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구 변호사가 미리 신고해둔 덕분이었습니다. 김미영 씨, 살인 미수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재우 씨,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미영은 악에 바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난 억울해. 저 할망구가 다 꾸민 짓이야.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봐. 하지만 재우는 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채업자 강만식은 눈치를 보며 뒷문으로 도망치려다 잠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뒷덜미를 잡혔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했고 기자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락한 페류나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경찰에 끌려나가면서도 며느리는 저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야,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가기만 하면 가만 안 둬.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회장이 정리되고 텅 빈 무대 위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샴페인 잔과 찢어진 취임 축하 현수막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의 끝은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구선우 변호사가 다가와 제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회장님,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 끝났구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습니다. 자식을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내야 했던 어미의 심정을 누가 알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속에 품고 있던 손녀 예은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예은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저런 괴물들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예은이는 맑고 밝게 자라게 해줄게. 사진 속 해맑게 웃는 아이의 얼굴이 제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방금 끝난 줄 알았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예은인데 아빠 친구라는 아저씨들이 와서 문을 안 열어줘. 손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채업자 강만식의 잔당들이었습니다. 놈들이 제가 없는 틈을 타 손녀를 인질로 잡은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쉴 때가 아니었습니다. 구 변호사, 차 대기시켜. 바로 예은이한테 간다. 제 눈에서 눈물은 말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놈들의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는 서슬퍼런 도끼뿐이었습니다. 상가 총회의 승리감이 채 가시기도 전 제 심장은 다시금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손녀 예은이의 그 떨리는 목소리. 할머니, 무서워. 그 애원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구선우 변호사의 차 뒷좌석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더 밝게. 1분 1초가 급해. 서울의 야경이 차창 밖으로 휙휙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포에 질려 있을 어린 손녀의 얼굴만 아른거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연행된 직후 덩그러니 남겨진 8살짜리 아이. 늑대굴에 홀로 남겨진 어린 양을 구하러 가는 심정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욱신거리는 무릎 통증도 잊은 채 엘리베이터로 달렸습니다. 구 변호사와 경호원들이 제 뒤를 따랐습니다. 25층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은아, 할미가 간다.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띵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은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난장판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던 집안은 의외로 고요했습니다. 정막만이 감도는 넓은 거실 한 구석, 소파 뒤에 조그만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예은이었습니다. 예은아, 할미 왔다.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아이에게 달려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제 저 작은 몸을 안아주고 사랑한다. 미안하다 말해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제 품에 안길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뻗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 오지마. 저리 가. 예은이가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며 제 손을 쳐냈습니다. 아이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소파 뒤로 숨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쿠션을 집어 저에게 던졌습니다. 예은아, 왜 그러니? 할미야, 할머니라고. 제가 당황하여 한 발짝 다가가자 예은이는 두 귀를 막고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할머니는 마녀잖아.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가 주는 건 다 독이라고. 할머니가 오면 우리 엄마 죽는다고 했어. 저리 가. 내 몸에 손대지 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녀. 독. 엄마가 죽는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끔찍한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시각
서초경찰서 유치장 독방. 며느리 김미영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창 너머를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겼다고 생각하시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깜빵에 가더라도 어머니한테 예은이는 절대 못 줘요. 그녀의 회상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영은 예은이가 4살 때부터 제가 사준 동화책을 읽어주며 아이를 세뇌했습니다. 예은아, 이 마녀 보이지? 착한 척하면서 공주님한테 독사과 주는 거. 네 할머니가 딱 이래 할머니가 주는 사탕, 과자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배 아파서 죽어. 그리고 할머니한테 가서 안기면 엄마는 너무 아파서 죽을지도 몰라. 그녀는 아이의 팔뚝을 꼬집으며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입을 틀어막고 속삭였습니다. 뚝, 할머니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엄마 진짜 죽는 꼴 볼래? 우리 예은이 엄마 사랑하지? 그럼 할머니 미워해야 해. 알았지? 그 끔찍한 가스라이팅은 매일매일 조금씩 아주 치밀하게 아이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보러 갈 때마다 예은이가 제 눈을 피하고 제가 주는 용돈이나 간식을 거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 친딸을 저를 향한 인간 방패로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예은이는 공포에 질려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아이는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쌕쌕거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할머니 무서워. 살려주세요. 예은아, 진정해라. 아니다. 할미는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제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가려 했지만 그때 현관문이 쾅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관들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끼를 입은 상담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든 젊은 남자 한 명이 교묘하게 숨어서 들어왔습니다. 이웃 주민의 제보를 받고 온 유튜버였습니다. 잠깐만요. 아이한테서 떨어지세요. 상담사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아니, 내가 할머니요. 내 손녀가 지금 아이가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 상태 안 보이세요? 극심한 공포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상담사는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밀쳐냈고 곧바로 예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예은이는 상담사의 품에 안기자마자 저를 손가락질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엄마 잡아가게 했어. 할머니가 나 죽이려고 해. 독주스 줬어. 그 순간 숨어있던 유튜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터졌습니다. 와, 대박. 여러분 보셨습니까? 500억 재벌 할머니가 며느리 깜빵 보내더니 이제 손녀까지 학대하려고 합니다. 애가 독주스 얘기를 하네요. 이거 완전 반전 아닙니까? 그는 실시간 방송을 하며 자극적인 멘트를 쏟아냈습니다. 채팅창에는 저를 욕하는 글들이 폭포수처럼 올라왔습니다. 미친 노인네네. 애가 저렇게 기겁을 하는데 며느리가 독탄 게 아니라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운 거 아니야? 돈이 무섭다. 손녀까지 잡네. 구선우 변호사가 카메라를 막으며 소리쳤지만 이미 영상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업무 방해입니다. 나가세요.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재벌의 갑질을 고발한다고요. 경찰관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민숙 씨, 일단 물러나세요. 애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지금 접근하시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손녀를 보겠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법적 보호자가 지금 구속된 상태라 임시로 아동보호시설로 인도하겠습니다.
추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접근 금지. 그 단어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상담사의 품에 안겨나가는 예은이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8살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김미영의 도끼가 그대로 옮겨붙은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싫어. 까. 아이가 뱉은 마지막 말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텅 빈 펜트하우스 거실에 저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바닥에는 아이가 던진 쿠션과 곰 인형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상가 총회에서 아들의 비리를 폭로했을 때도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을 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니년이 기어이 아이까지 망가뜨렸구나. 저는 바닥을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돈은 되찾았습니다. 건물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핏줄은 제 손을 쳐내고 마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감옥 안에서 보낸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독화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속보 독주스 사건의 반전, 손녀의 충격 증언 할머니는 마녀, 단독 재벌 할머니의 두 얼굴, 며느리 누명 씌우고 손녀 학대 의혹,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 많은 표독스러운 노인이 불쌍한 며느리와 손녀를 괴롭힌다는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에 열광했습니다. 재단 사무실 앞에는 계란을 던지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제 집 대문에는 마녀는 물러가라는 빨간 스프레이 낙서가 휘갈겨졌습니다. 한옥 별채의 방 안,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오독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복희 관장이 죽을 들고 들어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기운 차리세요. 예은이가 뭘 알겠어요. 다 그 애미가 시킨 짓이지. 복희야, 내가 잘못한 거니? 놈들을 잡으려다 애를 다치게 한 건 아닐까? 아니에요. 언니 잘못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에요. 그때 구선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회장님, 예은이가 보호시설에 격리되었습니다. 다행히 신체적 학대 흔적은 없지만 심리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며느리 김미영은 옥중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학대했다고 폭로하겠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말랐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애를 발목 잡아 시궁창 싸움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너지면 예은이는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평생 자신을 사랑해준 할머니를 마녀로 기억하며 어미의 망상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구 변호사. 네, 회장님. 돈으로 해결하는 건 끝났다. 법으로 싸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 사람의 마음, 특히 저 어린애의 병든 마음은 법전으로 고칠 수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진심. 그래, 진심밖에 없다. 며느리가 심어놓은 저 독초를 뽑아내려면 내가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저는 장식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도자기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쓰지 않은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공격할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꼬박꼬박 모아온 육아일기와 며느리가 아이를 방치하고 놀러 다닐 때마다 제가 몰래 아이를 돌보며 찍어둔 추억의 영상들이 담긴 USB였습니다.
아이는 기억하지 못해도 기록은 기억합니다. 며느리가 조작한 기억이 아니라 아이의 몸이 기억하는 따뜻한 체온. 그것을 깨워야 했습니다. 준비해라. 보호시설로 간다. 쫓겨나더라도 매일 갈 거다. 예은이가 나를 향해 던진 돌을 다 맞더라도 내가 걔 진짜 할미라는 걸 기억해낼 때까지.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폭풍은 가라앉았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의 높은 담벼락 위로 차가운 겨울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굳게 닫힌 철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따가움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시설 안 어딘가에 갇혀있을 손녀 예은이를 생각하면 제 심장은 이미 얼어붙어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할머니, 또 오셨어요? 돌아가시라니까요. 시설 직원이 우산을 쓰고 나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마치 전염병 환자 보듯 거리를 두며 쳐다보았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마녀 할머니라는 낙인이 저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탓입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예은이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배숙을 해왔어요. 목감기에 잘 걸리는 아이라. 제가 품에 안고 있던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손을 내저으며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뭘 또 넣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시면 저희만 곤란해요. 직원의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또 뭘 넣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며느리가 퍼뜨린 독주스 거짓말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진실로 뿌리박혀 버린 것입니다.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빗물 섞인 흙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며느리 김미영은 변호사와 마주 앉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보셨죠? 여론은 완벽하게 제 편이에요. 사람들은 진실 따위 관심 없어요. 불쌍한 며느리와 사악한 시어머니, 이 구도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아세요? 미영은 손톱을 잘근잘근 물어뜯으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초췌했지만 그 눈빛만은 독사처럼 살아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2차 폭로 터뜨리세요. 시어머니가 예은이 때리는 신용하는 영상, 그거 편집 다 됐죠? 그거 풀면 아동 학대 혐의 굳어질 거예요. 그럼 전 집행유예로 나가고 저 노인네는 깜빵에서 썩겠죠. 그녀는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시설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동안 그녀는 딸을 이용해 감옥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흘리는 눈물이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마지막 칼을 갈기 위한 숫돌의 물기였다는 것을요. 저는 젖은 몸을 이끌고 차에 탔습니다. 구선우 변호사가 백미러로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출발해. 서울구치소로 간다. 네. 며느리를 만나시게요? 아니, 강만식. 그 사채업자 놈을 만나야겠다. 서울구치소 접견실. 유리병 너머에 앉은 강만식은 죄수복을 입은 채 껄렁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여긴 웬일이슈? 며느리한테 당해서 꼴이 말이 아니시네. 그는 이빨 사이에 낀 음식물을 혀로 빼내며 킬킬거렸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여론전에 밀려 궁지에 몰렸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유리벽에 턱 하고 붙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낡은 도자기 이중 바닥에서 찾아낸 며느리의 차명 계좌 리스트와 구 변호사가 밤새 추적해 찾아낸 강만식의 불법 자금 세탁 내역서였습니다. 강만식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껄렁하게 앉아있던 그가 벌떡 일어나 유리에 얼굴을 처박듯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내 장부가 왜 거기 있어? 강만식, 니놈 단순히 돈만 빌려준 게 아니더라고. 며느리 김미영이 회사 공금 횡령해서 만든 비자금 5억, 네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세탁해줬지? 이게 그 입출금 내역이다, 이놈아.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강만식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는 단순 사기 공모죄로 1, 2년 살다 나갈 생각이었겠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반조에 자금 세탁 혐의까지 추가되면 10년은 좋게 썩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뭘 원해? 돈 냄새를 맡는 하이에나는 역시나 빨랐습니다. 놈은 며느리와의 의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자신의 목줄이 제 손에 쥐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살고 싶으냐? 그럼 거래를 하자. 저는 유리병 너머 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진술해. 며느리 김미영이 너에게 시킨 모든 짓, 특히 내 손녀 예은이를 세뇌하고 학대하라고 지시했던 내용들, 녹음 파일 있는 거 다 안다. 그거 내놔. 강만식은 잠시 갈등하는 듯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그년 때문에 내 인생 쪽날 순 없지. 변호사 불러주쇼. 내 금고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강만식의 비밀 금고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 김미영의 추악한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구 변호사는 즉시 그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고 동시에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화면에는 며느리 김미영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녹취록 공개. 사장님, 애가 말을 안 들으면 밥을 굶기세요. 그리고 계속 말해주세요. 할머니는 마녀라고. 애가 공포에 질려야 연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야 그 노인네를 아동학대로 엮죠. 이어서 며느리가 댓글 알바 업체에 송금하며 지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되었습니다. 김미영 이번에 독주스 키워드로 도배해주세요. 할머니가 며느리 잡는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합니다. 돈 입금했습니다. 똑바로 처리해주세요. 여론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마녀 할머니를 욕하던 사람들은 이제 악마 며느리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와, 사람이 어떻게 친딸한테 저럴 수 있어? 그래도 할머니가 손녀는 챙기려고 하나 봐. 법원 앞에는 며느리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여론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은이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협조 공문 덕분에 저는 드디어 아동보호시설의 면회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은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몸을 떨며 상담사 뒤로 숨었습니다. 싫어. 오지 마.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심어놓은 독초는 뿌리가 깊어 뉴스 한두 줄로 뽑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비싼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때 묻은 육아 일기장과 낡은 태블릿 PC였습니다. 예은아, 할미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까? 저는 태블릿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3년 전 예은이가 심한 열감기로 알아누웠던 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어린 예은이가 열에 들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엄마 김미영은 화면에 없었습니다. 배경음으로 현관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귀찮게 아프고 난리야.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나가니까 들어오지 마. 그리고 화면 속으로 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물수건으로 밤새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고 식은땀을 흘리는 아이를 등에 업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우리 강아지, 아프지 마라. 할미가 대신 아플게. 할미 손은 약손이야. 영상 속의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이의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현실의 예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나 아플 때 항상 옆에 있었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심어놓은 거짓 기억과 눈앞에 진실된 영상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19년 5월 5일 우리 예은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러준 날.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기뻤다. 내 목숨보다 귀한 우리 아가.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자 예은이가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영상이 나왔습니다. 영상 속 예은이가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빈자리에 저 혼자 앉아 서툰 솜씨로 예은이 최고라고 쓴 피켓을 흔들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며느리는 그 시간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인증샷을 SNS에 올리고 있었던 장면이 교차로 편집되어 나왔습니다. 거짓말. 예은이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는 나 미워한다고 했는데, 재롱잔치 때 할머니 안 왔다고 했는데,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예은아,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 거야. 하지만 할미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거짓이 단 한 톨도 없단다. 할미가 주는 건 독이 아니야. 내 마음이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저와 태블릿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세뇌가 만들어낸 마녀 할머니의 환영이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늘 자신을 업어 키우던 따뜻한 진짜 할머니의 모습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그래, 내 강아지. 할미 여기 있다. 으앙. 예은이가 와락 제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는 제 옷자락을 꽉 쥐고 서럽게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할머니 마녀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아니다, 아니다. 네 잘못 없어. 할미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저는 아이를 부서져라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그제야 제 가슴속에 박혀있던 얼음 조각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거짓이 제 진심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 접견실. 변호사가 며느리 김미영에게 강만식의 진술서와 녹취록 공개 사실을 전했습니다. 김미영 씨, 이제 방법 없어요. 여론도 완전히 돌아섰고 아동 학대 교사 혐의까지 추가되면 최소 징역 7년 이상입니다. 미영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노인네가 다 조작한 거라고. 그녀는 발악하며 책상을 엎었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이거 나는 피해자야. 내가 500억 주인이라고. 그녀의 비명은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예은이의 손을 잡고 시설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수많은 기자가 몰려 있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은이를 당당하게 안아 올리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똑바로 찍으세요. 이게 진실입니다. 돈으로 핏줄을 끊으려 했던 자들은 무너졌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 말에 기자들은 아무 질문도 하지 못하고 셔터만 눌러댔습니다. 그 사진 속에 저는 500억 재벌 회장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고 우리 가족의 진짜 행복을 찾는 일뿐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 대법정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상가 번영의 회원들 그리고 이 막장 드라마의 결말을 보러 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피고인석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며느리 김미영과 아들 박재우. 화려한 명품과 기름진 머리는 온데간데였고 누런 수의를 입은 그들의 몰골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미영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재우는 수염이 더부룩하게 자란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엄마 하고 비명처럼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다 미영이가 시킨 거야. 나 아무것도 몰랐어. 나 알잖아. 재우가 포승줄에 묶인 채 울부짖자 옆에 있던 미영이 눈을 부릅뜨고 남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미친놈아, 네가 건물 욕심내서 사채 쓴 거잖아.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판사님, 저 남자가 주범이에요. 부부는 법정 한복판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이 되어 싸웠습니다. 사랑? 효도? 그런 건 애초에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이라는 접착제로 붙어있던 관계는 돈이 사라지자마자 악취를 풍기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혀를 차는 소리와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휴, 꼴 좋다. 저러고도 부부냐? 지옥이 따로 없네. 재판장이 주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김미영, 존속살해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횡령 및 사기 혐의, 징역 12년. 피고인 박재우, 특경법 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징역 7년. 땅, 땅, 땅. 판사 봉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그들의 인생에 내려진 사망 선고였습니다. 안 돼. 12년이라니. 난 억울해. 이거 다 무효야. 미영이 발악하며 법정 경위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바닥을 박박 긁는 소리가 칠판을 긁는 소리처럼 소름 끼치게 울렸습니다. 아들 재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조용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썩은 동아줄은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법원 앞에는 수많은 마이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심경이 어떠십니까? 앞으로 500억 재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카메라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잘못된 그릇에 담으면 독이 됩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전 재산의 90%를 맞드림 공익재단과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센터에 기부합니다. 남은 돈은 제 손녀가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만 쓰겠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이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계절은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양평의 한옥별채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500억 자산가 강민숙 회장이 아닌 그저 예은이 할머니로 불리는 삶입니다. 할머니, 이거 봐. 딸기가 엄청 빨개. 텃밭에서 밀짚 모자를 쓴 예은이가 빨갛게 잘 익은 딸기 바구니를 들고 뛰어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예은이는 볼에 흙을 묻히고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2년 전 할머니는 마녀야라고 소리치며 공포에 떨던 그 아이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리치료와 저의 지극정성으로 아이는 마음의 병을 완벽하게 치유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농사꾼 다 됐네. 제가 수건으로 아이의 땀을 닦아주자 예은이가 제 품에 파고듭니다. 땀 냄새와 흙내음, 그리고 달콤한 딸기 향이 섞인 이 냄새. 이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명품 향수보다 값진 향기입니다. 바로 그 시각 청주여자교도소 독방. 수감번호 4885번 김미영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플라스틱 식판을 닦고 있습니다. 야, 4885. 똑바로 안 닦냐? 냄새나잖아. 같은 방을 쓰는 젊은 수감자가 미영의 등을 발로 찼습니다. 왕년의 펜트하우스 사모님 소리를 듣던 미영은 이제 감옥 내에서도 가장 밑바닥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범은 교도소 안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요.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멍하니 창살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딸기. 오늘 점심 특식으로 나온 싸구려 딸기 우유 팩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건넸던 그 독이 든 딸기 주스. 그 한 잔의 탐욕이 자신을 이 시궁창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시어머니 탓을 하며 이를 득득 갈고 있을까요? 아들 재우는 교도소 안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둘은 이제 법적으로도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정가자라는 낙인과 빚더미뿐입니다. 다시 한옥 별채. 오복희 관장이 시원한 얼음물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언니, 재단 장학생들이 이번에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다들 언니 덕분에 대학 갔다고 난리예요. 허허, 내가 한 게 뭐 있나? 자니가 고생했지. 저는 낡은 도자기가 놓인 장식장을 바라봅니다. 한때는 복수의 증거를 숨겨두었던 며느리가 쓰레기 취급했던 그 도자기. 이제 그 안에는 예은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과 우리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 그리고 재단 아이들의 편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도자기는 이제 탐욕의 시험대가 아니라 행복의 보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저는 텃밭에서 딴 싱싱한 딸기를 갈아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윙윙, 믹서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경쾌합니다. 예쁜 유리잔에 붉은 주스를 가득 담아 예은이에게 건넸습니다. 2년 전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던 그 메뉴가 이제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짠. 그래, 우리 예은이 짠짠. 유리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와, 진짜 달콤하다. 할머니 최고. 예은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입가에 붉은 수염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까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심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500억을 잃었지만
대신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30억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었고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계산법이 아닐까요? 저는 창밖에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시청자 여러분께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나한테 얼마나 물려주실지 계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식에게 줄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노후를 희생하고 계신가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 욕심은 결국 독이 되어 내잔에 돌아옵니다. 대신 오늘 부모님께 혹은 자녀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수십억 유산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가 만든 이 딸기 주스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달콤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예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러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녀가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할머니가 가족을 지키는 이야기를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